근데 그게 그 두 가지가 다 그 전구 증상이에요. 전조 증상. 보통 50대에서 이 중에서 2개가 나타나면 네. 파킨슨병을 의심하라. 그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EBS 명의 신경외과 부분 최고 명의로 뽑히셨던 분이죠. 박춘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우리 박춘근 교수님께서는 신경외과 전문의시면서 또 실제로 파킨슨병에 걸리시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일들을 또 이렇게 책으로 파킨슨병 실제 투병기라는 책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이 병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증상들이 있게 되는지 자세하게 이제 풀어주셔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지금도 주고 있죠.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잘 많이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병 같아요, 파킨슨병.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최고의 신경외과 교수님으로 뽑히셨는데 처음으로 그 치료법을 발견하신 게 척추 성형술 골절 환자에게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법. 이게 되게 복잡하죠?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복잡하죠. 네. 골다공증 있는 환자분들이 쉽게 골절이 됩니다. 그건 다들 아는 사실이죠. 네. 특히 나이 많은 부인들 길거리 가다가 특히 겨울철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 찌면 10명 중에 최소한 8명은 척추에 골절이 생깁니다. 60대, 70대 노인 할머니들. 그 척추에 골절이 생기면 주로 척추의 몸이 주저앉아버려요. 척추 뼈의 몸이. 그러면은 치료법이 딸리다는 게 없어요. 진통제 먹으면서 누워서 한 2, 3일 있다가 보조기 차고 무조건 일어나서 아파도 잠깐만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참 답답하죠. 네. 치료를 하고 싶어도 환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네. 그러니까 한 3, 4일은 누워있고 그다음에 또 아파도 움직여야 되고 정말 해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되면 되게 그 뼈를 부서진 뼈를 빼고 그다음 뼈를 이식하고 이식한 뼈가 안 빠지게 나사를 박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뼈가 골다공증이 있으면 약하잖아요. 그렇죠. 나사가 빠지면서 수술에 실패를 해요. 그러면 더 나쁜 상황에 이르러요. 네. 그러니까 손을 안 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환자들이 그냥 누워서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천천히 얘기를 해도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우연히 일반적인 그 신경외과나 척추를 보는 정형외과나 이런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방사선과 선생님이 실험적으로 몇 명한테 한 것이 그 포스터에 실려 있어요. 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우리 환자들한테 적용하면 딱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고 그 저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저자도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지 포스터만 걸어놓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도착해서 그게 1998년 그 한참 IMF 때예요. 그걸 갖고 와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한 9명에서 시도를 했는데 그 병이 어느 정도 그 치료가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골절이 돼서 완전히 몸좀 누워갖고 몸도 못 돌리고 일어나서 걷는 건 생각도 못하고 이런 분이 막 절절매면서 골절된 지 한 이틀 만에 오셨는데 척추에 그 시술을 받으시고 1시간 정도 후에 일어나서 걸어요. 네. 그 다음날 걸어서 집에 가요. 대단하네요. 그냥 뭐 이게 환상적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을 9명에서 그 결과를 1999년도 학회지에 내면서 학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워낙 센세이셔널 해갖고 각종 TV, 신문 이런 데서 다 그거를 특종으로 냈어요. 그 바람에 갑자기 뜨게 됐죠, 제가. 하루에 한 20명까지도 시술을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배우러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워크숍을 만들어서 배워드리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리고 그 시술법을 척추 성형술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등록을 시키고 정식으로 이제 치료법이 되는데 요새는 웬만한 병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네. 국민 시술이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 그걸 발견하셨고 그게 어려웠죠. 네.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국제
척추 인공관절 학회에서 이제 9대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이제 또 큰 활동을 하셨고, 그래 말씀하신 그런 시술법에 대한 교육도 후배 의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고, 참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아시아 최초로 학회 수장을 맡은 거는 대단한 일이었다고. 네, 국제학회 회장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영광스럽게 런던에서 학회할 때 회장이 돼서 런던 학회를 제가 주재를 했죠. 그래서 아까 초기에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EBS 명의, 거기에서 초창기 때부터 가장 그 뛰어난 명의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셨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수님께 뭔가 배우고자, 그리고 또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치료를 받고자 되게 노력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왜냐면 저희 작가가 그런 프로들의 작가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파킨슨병에 걸리신 거죠. 파킨슨병은 언제 걸리신 건가요? 확진을 받은 게 2010년, 그러니까 58세 때, 50대 후반에 발견했죠. 지금 요즘 시대에는 정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작년, 왕성할 때죠. 네, 왕성할 때인데 어떠셨어요? 그 직접 또 신경외과 최고 권위자셨는데 파킨슨병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세계 척추관절학회 회장을 했는데 2009년에요. 네. 어느 날 저랑 아주 가까운 클리닉에 거기에 그 신경외과 척추 의사인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은 꼭 자기 와이프랑 같이 우리나라에 학회에 참석하곤 했는데 그 와이프가 신경과 의사예요. 네. 1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진단받기. 네. 저를 좀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혹시 파킨슨병에 걸리지 않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멀쩡하게 지금 회장 노릇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뭔가 얼굴의 모양이라든가 걸음걸이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뭐 가능하면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2010년 이제 확진받기 한 6개월 전쯤에 제 밑에 이제 조 교수가 있어요. 네. 유 교수라고. 유 교수가 저를 좀 개인적으로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 방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교수님이 혹시 파킨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이렇게 꺼내주면서 이 약을 잡수시고 좋아지면은 이게 파킨슨 약인데 좋아지시면 그건 파킨슨으로 진단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네. 나는 파킨슨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운동이 제한되고 손이 떨리고 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네. 외과 의사한테 파킨슨이라면 사형 선고예요. 그렇죠. 수술을 외과 수술을 하셔야 되니까. 수술을 못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약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어깨가 굉장히 아팠죠. 네. 어깨가 아프고 어깨를 잘 쓸 수가 없고 어깨가 많이 아플 때는 손도 좀 떨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어깨 전문하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앞만 봐도 정형외과 병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경과에 얘기를 해놨으니까 네. 신경과로 가보십시오. 네. 그 신경과에 갔더니 몇 번 진찰을 하더니 파킨슨 같습니다. 그 확진을 위해서는 펫CT라는 게 있어요. 네. CT는 CT인데 또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CT예요. 네. 그걸 하면은 머리에 있는 도파민이 어디에 분포되고 어디에는 덜 분포되는지 다 구별이 되거든요. 그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95%의 확진 확률이 있어요.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왼쪽 뇌에 도파민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파킨슨병이라는 것이 어떤 검사에 의해서 이렇게 진단이 될 수는 있는 병인 거군요. 그렇죠. 진단은 되는데 이제 단점이 병이 나타난 다음에 알게 되고. 그러니까 좀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렇죠. 우리들 무슨 피 검사해 갖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그런 게 있죠. 네네. 바이올로지컬 마커라고 그러는데 그 생물학적 뒤침이라고 그 바이올로지컬 마커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 파킨슨 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만 결정을 내리든가 아니면 펫CT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분도 우리 교수님을 보고 얼굴 윤곽 그다음에 걸음걸이 이거 가지고 뭔가 의심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파킨슨병을. 이 전조 증상이 있는 건가요? 전조 증상은 그런 거가 나타나기 이전에 벌써 나타나요. 제가 확진을 받기 한 6년 전서부터 네. 변비가 심했어요. 변비.
근데 이 변비를 그냥 일반적인 변비로 알고 시중약 같은 걸 사 먹으면서 계속 버텼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전조 증상이라는 걸 전구 증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종류에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한 변비 또 제가 하나 갖고 있던 게 REM 수면 장애라는 게 있어요. 아, 그건 어떤 거죠? 그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REM의 약자인데 아주 심한 꿈을 꾸고 심하게 잠꼬대하면서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 있죠. 깜짝 놀라서. 우리 악몽, 소위 악몽을 자주 꾸는. 악몽 같은 그런 거를 꾸는 건데 그걸 REM 수면장애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REM 수면장애를 진단 한 2년 전부터 알아갖고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다가 자다가 이제 사람을 밀고 그럴 때 진짜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떨어지죠. 꿈속에서 네. 하는 행동을 그대로 실제로. 그래서 얼굴을 2번이나 찢어져서 응급실 가서 꼬맨 적이 있고. 그러세요. 근데 그건 그냥 잠자는 그 습관이 나빠서 그러는 걸로 생각했고. 네. 변비는 그냥 변비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그 두 가지가 다 전구 증상이에요. 그렇게 직접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 좀 무시하신 거잖아요. 무시한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너무 일반적인 증상이죠. 딴 전조 증상들도 있는데요. 뭐냐면 소변장애. 네. 우리 빈뇨라고 해서 자주 소변 보는 거. 그다음에 오줌이 나오는 줄 잘 모르고 싸는 그런 게 있죠. 어른들도. 보통 요실금이라고. 요실금이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급박요. 보통 급하게 막 소변이 마려운 거. 자주. 네.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거. 그런 소변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후각 장애가 있어요. 냄새를 못 맡아요. 많은 사람이 그게 옵니다. 저는 없는데. 그리고는 우울증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가 있어요. 네. 피로감, 그다음에 낮잠을 자주 잔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전구 증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50대에서 이 중에서 2개가 나타나면 네. 파킨슨병을 의심하라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나는 의대 다닐 때나 레지던트 할 때 그런 거를 못 배웠어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 예전에는 그렇죠. 그게 흔하지 않았던. 그렇죠. 요새 이제 많이 연구하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 보면 우리 50대, 60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현상 중에 그렇죠. 몇 개가 그렇게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포함되어 이것도 들으시면 이거 다 한번 검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전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파킨슨만의 어떤 특별한 전조 증상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변비는 내과 가서 치료하고 네. 수면장애는 신경정신과에서 사실은 치료하거든요. 네. 근데 참 버릇 나쁜 사람들 뭐 흔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우습게 처리하고 변비는 우리 요새 선전에도 약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먹으면 또 좀 괜찮아지니까 그러면서 슬슬 시간을 끌다 보면 몇 년 동안을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파킨슨이 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나 좀 변비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살다가 그렇죠. 이게 갑자기.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이게 조기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기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조기 진단하면 조기 치료는 가능하죠. 근데 조기 치료가 그 계획을 잘 짜면은 비교적 경하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 완치 안 돼도 좀 관리하면, 그러니까 좀 약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 관리를 잘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내가 이런 이상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일단은 병원 가서 요 파킨슨병 요거에 대한 진단 요걸 한번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그게 그냥 왔다가 살짝 가는 거래 뭐라도 네. 영 치료가 안 될 때는 뭔가 다른 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네. 하긴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그냥 대부분 일반인은 그냥 요새 뭐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원래 그냥 뭐 신장이 안 좋아, 방광이 안 좋아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군요. 혹시나 모르니까. 뭐 너무 또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약해지니까 네. 괜찮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있더라도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거나 또 다른 증상이 또 나타나면 네. 그때는 가봐야죠. 네. 하긴 뭐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 한번 확 진단 받으면 아니다 그러면 아 그냥 그렇구나 편하게 또 살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긴 하여튼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복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